여기는 비어있는 3학년 교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오질 못하고 있는데요. 학교가 많이 그리울까봐 실제 교실에서 칠판을 사용한 수업을 해보려고 했으나 아직 여러 공사로 인해서 아직 교실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은 그런 곳에서는 수업을 할 수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이면우입니다. 오늘은 일제의 국권 침탈, 일제강점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배워볼 텐데요. 1905년에서 19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해봤죠? 숨어있는 역사적 단어는 7개입니다. 시간은 역시 5초를 줄 테니 빠르게 찾아보세요. 숨어있던 역사적 단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전, 독립협회, 광무, 독립문, 지계, 환구단, 대한제국이 있는데요.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면 교과서 또는 제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바랍니다. You are still in my mind. The truth is so hard to find. 본 수업의 학습 목표입니다. 1. 을사늑약의 잘못된 점을 설명할 수 있다. 2. 대한제국의 멸망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인데요. 오늘 수업 내용은 한국인으로서 받아들이기 좀 암울합니다. 일제강점기가 되면 더 그럴 텐데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아픈 역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이 이 암울한 시대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위기적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배웠으면 합니다. 그러면 일제의 국권 침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우리에게 강제로 조약을 맺자고 협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과제를 보니까 이러한 질문이 제법 있더라고요. 러시아가 일본보다 더 힘이 센데 어떻게 일본이 전쟁에서 이겼느냐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그러면 세계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주요 함대는 유럽 쪽에 있습니다. 지중해를 통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여 질러가려고 했으나 영국이 회방을 놓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일본과 동맹국이었고 원래 러시아를 견제하던 나라였으니까요. 러시아 함대는 아프리카를 지나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을 지나서 인도양을 건너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대한해협에서 일본과 맞닥뜨립니다. 하지만 긴 항해 여정으로 인해 러시아 수군은 이미 지쳐버렸고요. 일본 함대는 이미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됩니다. 청나라와 러시아를 연달아 이긴 일본은 한반도에서의 지배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 제2차 한일협약을 감행합니다. 이른바 을사늑약이죠. 일반적으로는 을사조약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 조약의 강제성을 강조하기 위해 늑약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감부를 설치합니다. 여기서 감은 감시하다라는 뜻인데요. 즉,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 통치기구이죠. 참고로 제1대 총감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그리고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시킵니다. 외교권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다른 나라와 교섭을 할 수 없으며 독립국가로서의 국제적인 지위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심각한 내용이죠. 그러면 이 을사늑약의 잘못된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대한제국 황제 고종은
애초에 승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고종의 서명이 없죠. 그리고 정식 조약이 아니므로 정확한 공식적인 명칭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에 붙인 을사는 뭔가요? 하겠는데 을사는 1905년에 갑자를 새알인 것일 뿐입니다. 심지어 일본 군인들이 대한제국의 도장을 훔쳐서 그냥 막 찍어버려요. 을사늑약과 관련된 인물들이 제법 있는데요. 몇 명 정도 살펴보고 그 이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을사늑약에 협조한 5명의 민족 반역자인데요. 이들은 을사오적이라 불립니다. 왼쪽 위에서부터 권중현, 박재순, 이근택, 이완용, 이지용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친일파이자 매국노이므로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그 당시 나철은 쓰레기는 제거해야 돼. 을사오적 암살단을 조직하여 이들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삼엄한 경비로 인해 실패하고 맙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다음은 민영환입니다. 성이 민신 걸로 봐서 명성황후의 일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젊은 나이에 이미 권력을 충분히 맛본 사람입니다. 민영환은 21살의 나이에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국립대학교 총장까지 올라갔으니 뭐 말 다 했죠.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전봉주는 민영환을 탐관오리로 지목하게 되는데요. 민씨 일족들의 부정부패로 인해 조선 왕조가 몰락을 한 건 사실입니다. 을사늑약 이후 민영환은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자결합니다. 그의 유서 중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무릇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반드시 죽고 죽기를 기약하는 사람은 도리어 삶을 얻나니 나 민영환은 죽음으로 황제의 은혜에 보답하고 2천만 동포 형제에게 사죄하려 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높은 관리였던 민영환의 자결 소식이 알려지자 각계각층에서 순국이 이어졌고 수많은 국민들이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영환의 자결 후 다음해 여름 민영환의 부인이 유품을 보관해 두었던 방을 환기시키기 위해 문을 열었는데요. 깜짝 놀랄 사건이 벌어집니다. 민영환이 죽었던 자리 마룻바닥에서 대나무가 자라 있는 겁니다. 45장의 잎은 민영환이 자결했던 나이와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대나무의 이름을 혈죽이라 붙였습니다. 민영환의 유족이 이 혈죽을 보관하다가 현재는 고려대학교 박물관에서 소장 중입니다. 다음은 장지연입니다. 황성신문의 사장으로서 언론인이기도 합니다.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원통함과 분노를 담아 황성신문에 글을 싣게 되는데요. 시일야 방성 대곡입니다. 이날의 목노아 통곡하리라 라는 뜻인데요. 글의 내용을 잠시 보시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역사를 공부하면서 많은 사료를 접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개돼지 단어가 뜨면 무조건 시일야 방성 대곡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돼지는 을사오적 같은 친일파들을 말하는 겁니다. 시일야 방성 대곡 덕분에 그나마 국민들의 분함을 씻어주었는데요. 그렇다면 이후 일제강점기 때의 장지연은 어떤 활약을 하였을까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서술하는 글들을 썼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는데요. 그래서 장지연을 독립운동가로 볼 것인가, 친일파로 볼 것인가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역사학계에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 지역에서 만국 평화회의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는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3명의 특사를 파견합니다. 이준, 이상설, 이위종인데요. 이준은 사법기관의 검사였으며 이상설은 행정기관의 높은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이위종은 영어와 불어, 러시아어에 능통한 분이었죠. 그들은 헤이그로 갔으나 초청장이 없다는 이유로 회의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방해 때문이죠. 일본은 영국, 미국들, 강대국과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이렇게 수작을 부린 겁니다. 하지만 헤이그 특사들은 얼마 후 150여 명의 여러 나라의 기자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는 윌리엄 스테드라는 영국 기자가 헤이그 특사들의 사정을 알게 되었고 이위종과의 인터뷰를 기사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헤이그 특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덕분에 헤이그 특사들은 연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운 영국인이죠. 이는 여담이지만 나중에 윌리엄 스테드는 타이타닉호에 탑승한 후에 사망하게 됩니다. 한편 헤이그 특사들은 기자들 앞에서 연설은 하게 되었지만 끝내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합니다. 이준 열사는 너무나 분한 마음에 이곳에서 숨을 거두게 되죠. 일본은 헤이그 특사를 구실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키는데요. 조선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리고 한일 신협약을 강요합니다. 각 행정부서에 일본인 차관을 등용하도록 하는데요. 차관은 장관 다음 가는 아주 높은 공무원입니다. 우리나라의 행정 업무를 일본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미죠. 그리고 우리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법으로 심판할 수 있는 사법권과 경찰권을 빼앗아갑니다. 이렇게 대한제국의 핵심 권력을 모조리 빼앗아간 후 1910년 우리를 강제로 병합시킵니다. 일제강점기의 시작이죠. 이제 암울한 내용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끝으로 이 분한 마음을 달랠 만한 눈정화 영상을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경기에서 가장 피해야 할 한 가지를 꼽는다면 역시 부상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어제 그리고 경기 조금 전까지 계속 이곳 높게 비가 왔었는데 네, 박지성 선수. 들어갑니다. 슛! 골! 박지성! 네. 자, 보기 좋게 일본 국민들에게 한국 축구의 힘을 알려줍니다. 역시 박지성입니다. 지금은 완벽하게 박정 선수가 혼자 만들어냈다 그래도 네.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일본 사이타마 경기장이 침묵으로 빠져들고 한국 응원단 함성으로 물들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네. 지금 뭐 볼을 차단한 이후에 바로 드리블 돌파하면서 네. 슈팅까지 뭐 아주 깨끗하게 슈팅 템포도 빨랐죠. 자, 나라자키 골키퍼 꼼짝 못하고 박지성의 슈팅에 골을 허용합니다. 아주 기분 좋은 골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정 선수 지금은 뭐 완벽하게 만들어내면서 득점을 첫 골을 만들어내는 상황인데요. 네. 나라자키 골키퍼도 뭐 꼼짝 못하면서 한 골을 내주 말았습니다.